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하세요? 오늘 뭐 금요일 네. 저녁에 뭐 하세요, 보통? 금요일 저녁에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봐야죠. 아, 그쵸. 네, 아빠들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한지원 기자는 뭐예요, 금요일에? 전 친구들 만나서 이야, 역시. 부럽다. 술을 아, 오늘 불금? 한잔 하는 겁니까? 네. 어느 동네예요? 경의선 숲길. 아, 네. 드디어 이제 그 탐방 가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탐방 취재 가는 겁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취재 가는 겁니다. 일 시켰어요? 아니, 그 철도 지하화 때문에 네. 철도 맞아요. 지하화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네. 철도가 지하화돼서 변한 곳을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직접 취재하러 갑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갑자기 부담되는데요. 보고 싶으시면 한잔해라고 하네요. 네. 경의선 숲길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기분 좋으니까 웃긴 웃었는데 네. 어쨌든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사실 웃을 수만 없는 산업이 맞아요.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이 굉장히 좀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재 기업들의 지금 힘든 상황이 네. 이제는 실적으로 하나둘씩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들면서 이제 적자 전환한 기업들도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실제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 전기차 판매가 안 좋다 보니까 배터리도 당연히 판매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격은 사실은 소재 부품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소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서 일단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에코프로 기업의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3분기 때 1,08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68.8% 감소한 5,9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 BM은 어땠냐? BM이 이번에 마이너스 412억 원, 412억 원의 지금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양극재를 네. 공급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이어라키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곳인데 네. 에코프로 머티도 안 좋고 BM도 안 좋고 에코프로도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BM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급처였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뭐 몇몇 지금 이제 셀 업체들의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죠. 기억하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MPC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제 영업 이익을 거뒀지만 AMPC를 제외를 하면은 이제 100억이 넘는 거의 200억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그대로 지금 소재 기업들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기업 3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724억 원, 7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 실적이 오늘 나왔었는데 제가 빨간색을 지금 칠을 못했지만 317억 원의 영업 손실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도 네.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때는 이제 30억 원의 지금 이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실적이 좋았어요.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영업 이익을 기록을 하다가 이번 3분기 때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1분기와 2분기가 흑자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주요 공급처의 이제 주요 공급처인 셀업체, 네네. 셀업체의 이제 판매량이 좋았던 건데 이거 아시겠지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고객사가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3분기 지금 삼성 SDI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 3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 보니 그게 그대로 지금 이번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1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제 김연섭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최우선적으로 북미 시장에 있는 K 배터리사 그리고 이제 글로벌 OEM 쪽에 동박 공급을 위해서 전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3분기 누적으로는 지금 이제 220% 증가를 했고 전년 네. 3분기 자체로 봤을 때도 185% 증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삼성 SDI 자체의 지금 주요 공급사의 판매량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게 4분기에도 계속해서 조금은 뭐 안 좋아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좋아질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 북미 시장 판매량은 올해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은 아직까지 뭐 제가 이번에 포함을 시켜주진 않았지만,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박기업이잖아요. 네. SKC 이제 자회사인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이제 전자 부분 쪽에 지금 동박 사업을 지금 전자박 사업을 매각을 하고 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인 동박 쪽에 지금 집중을 하기로 최근에 기업 사업 재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SKC와 SK넥실리스 쪽의 설명이기는 한데, 이 모든 게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자동차. 전기차 네. 그쵸, 판매량이 늘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조금은 좋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이제 14억 원 가량의 지금 흑자를 냈거든요. 영업이익 14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처엠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음극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 다각화가 일어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선 서로 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진 그래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은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번 실적들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 자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네. 적자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다들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미 지금 3분기 실적을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4분기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급량에 대한 주문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 내년 실적을 조금은 감안을 해보자면, 제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조금은 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사실은 내년부터 이제 삼성 SDI가 미국에 짓고 있는 네. 이제 스텔란티스 향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배터리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계산이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모든 게 잘 되려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스텔란티스의 지금 전기차는 뭐가 있어요? 저는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딱히 전기차가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쵸. 스텔란티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프, 크라이슬러, 네, 네, 그리고 크라이슬러. 이제 그 유럽 브랜드로는 푸조, 시트로엔, 그리고 이제 마세라티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봤을 때 유럽에서는 사실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피아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푸조, 시트로엔 전기차들이 소형 전기차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소형 SUV 전기차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프 같은 경우에도 어벤져라고 하는 소형 SUV 전기차를 내놨거든요. 네. 초소형 차량입니다, 거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매를 내년부터 본격화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삼성 SDI가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CATL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초소형은 CATL이 들어가는군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차엔 다 CATL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뭐에 지금 많이 들어갔냐, SDI가? 지금 PHEV 차량에는 전부 다 SD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차량에는 차세대 전기차에는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 지금 기대하는 바는 이제 46파이 배터리라고 하죠. 네네.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 이제 46 시리즈 배터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동박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46 시리즈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부터 이제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4680 배터리 네. 생산을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년이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들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네. 거기에는 지금 이제 4680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사이버 트럭 판매가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테슬라가 많이 남겨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는 그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4680 배터리의 수익성도 높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배터리를 넣었을 때는 네. 그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서 이제 들어갈 때, 4680 배터리 들어갈 때, 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이거를 비싸게 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LNF 한번 다시 좀 띄워주세요. LNF는 작년 4분기부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몇 년 동안 벌어놨던 거 다 까먹었어요. 네. 진짜. 그런 상황인데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향으로
직공급을 하잖아요. 네. 양극재를.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업계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성을 높이는데 도움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매출은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 형님이 너무 짜게 준다는 거죠. 엄청 짜게 줘요. 아, 네. 이게 예전에 이제 부품사들 제가 취재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내에서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한 업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만도라든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공급을 하는데 테슬라는 정말 까다로운 고객사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원하는 퀄리티의 수준은 뭐 현대기아는 될 게 아니에요. 엄청 높은데 거기에만큼 수익성을 안 쳐준대요. 전형적인 미국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네. 애플이 그렇잖아요.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짜게 사간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는 거는 레퍼런스용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네. 실제 수익 개선용에는 그러니까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고민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에 처음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로켓 사업을 시작하려고 네. 할 때 먼저 러시아를 갔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 가서 이제 안 쓰는 로켓 좀 내가 사오겠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불러갖고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부품값 계산해봤다면서요. 부품값 계산해서 야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얘는 이렇게 비싸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본인들이 그 생산 라인도 지금 일괄로 만들어 놓은 게 결국 어디에도 이제 우리는 비싸게 안 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격을 타이트하게 주는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레퍼런스 상으로는 아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에 공급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그러면 테슬라가 야 당신네 부품은 한 크게 쳐드릴게 이렇게 안 해줘. 절대 안 하죠. 이게 테슬라 참- 차량들이 안 비싸게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좀 짜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네 어쨌든 전기차가 살아나야지만 배터리도 살아나고 소재도 살아나는데 이 부분은 2026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좀 풀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근간에는 이제 소형 전기차 그리고 저렴한 전기차들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기차 지금 보면은 다들 차종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중형 세단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대형 SUV 원하고 네. 어떤 분들은 소형 차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그게 2026년은 돼야 이제 넓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야지만 조금은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수출, 지난 10월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요. 지금 무역수지 흑자는 꽤 오랜 기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수출을 보면은 역대 1위, 그러니까 역대 10월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신기록을 쓰고 있는 수출 실적을 오늘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수출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중국 수출이 좀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와 자동차가 당기고 대중 수출이 밀고 하면서 1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표부터 한번 보시죠. 무역 수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 자, 무역 수지는 일단 3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수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출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가하는 폭은 좀 줄어들고 있죠. 불과 7월까지만 하더라도 증가 폭은 13%였지만 지금은 이제 4.6%로 폭은 줄어들고 있어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증가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럼 어디에서 증가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면은 가장 단연 그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반도체는 125억 달러, 그 다음에 자동차는 62억 달러, 증감률도 보면은 반도체는 40%, 자동차는 5.5%. 굉장히 좋은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5개 품목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5개 빼고 10개 품목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사실
우리가 뭐 경제가 내수가 안 좋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와 수출 경기는 여전히 상반된 네. 좀 괴리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반도체 가운데 뭐가 좋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서버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 때문에 뭐 메모리, 시스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요거 봐야 됩니다. 요거 컴퓨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SSD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SSD가 서버에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S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그 엔터프라이즈용 SSD가 대부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10월 증감률도 거의 54%가 늘어났다는 거는 여전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서버를 만드는데 네. 거기에 SSD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게 저희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서버에는 HDD 들어간다는 거. 그 있잖아요. 까보면은 윙 돌아가는 팬 돌아가죠. 팬 돌아가는 네. HDD 아직도 들어간다. 네. 에? 아직도 HDD를 쓰는 데가 있어요? 하드를 쓰는 데가 있어요? 라고 네. 물어보니까 여전히 SSD에 비해서 HDD의 가격이 10분의 1 정도로 그쵸.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버는 대규모를 짓다 보니까 여전히 하드디스크를 쓰는데 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배 가까이 비쌌다는 거예요, SSD가. 네. 근데 작년에 낸드가 그 공급 과잉이 너무 심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낸드 플래시의 감산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는데 네. 감산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서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진행되면서 낮아진 가격이 10배라는 거죠. HDD 하드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지만 그래도 낮아진 게 10배라는 거죠. 그래서 10배 정도지만 10배 비싸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SSD가 낫겠다라고 해서 네. 데이터 센터용 SSD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가 요 포인트를 좀 짚고 싶었는데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우리가 그 연중까지만 하더라도 한 중순쯤까지만 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앞섰습니다. 이게 미국 수출이 그래서 중국 수출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중국 수출이 역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그러니까 국가별 수출 1위 국가는 다시 중국이 지금 앞서게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반도체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레거시 반도체가.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과 석유화학의 수출도 상당히 반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강 수출은 8.8% 늘어났고요. 석유화학 수출이 10.2%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중국의 수출이 반등하게 되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경기 부양 정책을 중국에서는 지금 통화 정책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 재정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재정 정책은 11월 초에 있을 전인대 상무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네. 통화 정책만으로 지금 어떤 그 경기 부양 정책을 쓰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어디에 사용하게 될지를 듣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도체, 철강, 화학 쪽 이쪽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뭐냐면 라면 수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라면 수출이 10억 달러 돌파. 여기에 또 네. 불닭이 또 큰 힘을 썼나요? 불닭 큰 힘을 썼죠. 그쵸. 그리고 저는 네. 되게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라면 수출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중국? 맞습니다. 맞아요. 네, 중국. 네. 중국이 지금 2억 1천만 달러로 일단 수출액, 누계 수출액은 중국이 가장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수출 증가 폭으로 따져보면 미국과 유럽이 상당히 좋습니다. 폭으로? 지금,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K-팝 문화가, 그리고 K-컨텐츠 문화가 서구권에선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인기가 많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증가폭으로는 미국과 유럽, 누적 수출액으로는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국 밉다 뭐 중국도 반한 감정이 있다 해도 네.
그래도 우리 거 엄청 사 먹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문화, 그다음에 그 식음료 네. 이런 것들은 감정이 안 좋아져도 결국 먹는다. 그리고 경기를 덜 탄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한지원 기자가 네, 준비했죠. 제가 준비했는데 이어서 저는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네. 네. 네, 알리템으로 이제 증가했던 중국 해외 직구 거래가 3분기엔 좀 꺾이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판매하는 규모도 많이 감소했고 또 최근 중국산 제품 유해 물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영향과 이제 TMF 사태가 겹치면서 구매량이 좀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9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요. 표를 보여주시면 올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1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7.4% 감소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9천억 원 정도로 18.8%나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중에서 면세점 판매액이 좀 17.1%로 감소해서 전체 판매액의 감소세를 주도했고요. 사실 표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네. 이제 이처럼 이제 면세점의 중심으로 이제 직접 판매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중국의 이제 소비가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지역별로 보면 중국을 향한 이제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규모가 2,300억 원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가장 높았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일본 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51.6%나 이제 급증했는데 중국은 소비 둔화 영향으로 마이너스 22%나 이제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품별로도 이제 규모 자체는 여전히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그다음에 음반, 비디오, 악기 이런 순으로 컸고요. 네. 이제 표를 계속 보시면은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이 1조 6천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일본이 이렇게 순이었는데 전년 분기 대비로는 미국이 마이너스 10% 감소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45%, 일본이 25% 증가했는데 근데 이제 증가한 것 같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속 60% 이상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알리테무가 한창 화제됐던 시점이랑 좀 비슷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증가폭이 이제 45%로 이제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 20% 넘게 이제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네. 우선 또 그 원인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산 제품에서 네. 유해 물질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알리테무 제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69개에서 유해 물질이나 이제 중금속 등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그래서 또 다음 표를 보면요.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 부분을 보면은 그 19조 5,60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 증가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2% 증가한 거는 지난 8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한 1.9% 늘어서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TMF 사태로 이제 이 쿠폰 서비스가 50% 가까이 네, 줄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쇼핑 거래 규모도 줄어든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름에 그 성수에 시인 팝업 취재 갔었던 네.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인터뷰했을 때도 고객들이 싸긴 싼데 약간 품질 문제도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된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도 다 싸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제품의 안전성이랑 이제 품질을 좀 따지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통업계에서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런 안전 문제가 커지면서 좀 저가 직구 매력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좀 있으면은 관군제가 네, 시작이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알리테무라든지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좀 그런 뭐 규모라고 할까요? 이게 다시 네. 커질 확률은 없는 건가요? 커질 확률도 있긴 한데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좀 추이를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네. 이게 소비자들이 이제 아직 좀 갈팡질팡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네네.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보다 뭐 품질을 중시하는 이렇게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계속 이렇게 저가 쇼핑 매력이 이제 계속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군제 때 혹시 공유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광군제 네. 때 우리나라에서 네. 중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 직구를 하기도 하나요? 알리바바에서 많이 사죠. 아, 그렇군요. 네. 어. 알리바바가 원래 광군제 했었잖아요. 네네. 네. 이게 지금처럼 알리테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많이 스마트폰에서 네네.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광군제 하면은 다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음. 쿠폰 엄청 다운받아가지고 네네. 막 90%까지 싸게 사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광군제를 따라서 했던 게 지금 이제 세일페스타 같은 행사 네. 그런 걸 막 하는 건데 글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상시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보니까 광군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광군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조금은 구매량이 좀 줄었다가 줄었을 수도 있죠. 11월 달에 네.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네. 그런 쪽 생각도 근데 들고 제가 업계에 이제 네. 취재했을 때는 이게 알리신 이런 게 생겼잖아요, 많이.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좀 광고제 효과가 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네. 그런 건 할인 없이도 지금 워낙 저가로 살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도 있어서 네. 네,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진짜 그 플랫폼 업계에서는 누가 이 시장을 또 그 잠식할 거냐라는 그 경쟁이 또 계속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과연 중국 플랫폼이 확장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플랫폼 있잖아요. 네. 자신의 자리를 지킬지. 요즘에 근데 이게 플랫폼들이 또 그 섹터별로 또 이게 경쟁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뷰티는 뷰티, 그쵸. 의류는 의류 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좀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전해드릴 텐데 지금 그 오늘 나온 거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의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계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었잖아요. 막 네. 한 달에 막 8조씩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상당히 좀 그 의미 있게 보고 있었고 그 때문에 9월에 이제 DSR을 또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은행들을 압박을 해서 최대한 대출을 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5대 시중은행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32조 812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9월 말보다 1조 1천억 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1조 1천억 원. 그러면 상당히 적게 늘어났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전월 대비 증감률이 8월 말에 9조 6천억 원, 9월 말에 5조 6천억 원, 이제 10월 말이 되니까 1조 1천억 원 크게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대략 주택담보대출 잔액 한 1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이건 다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는 폭이 줄었다는 거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한 3,8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 정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이미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은행들이 연말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뱅크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2달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한 일부 개인 대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우리은행도 지난 29일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대출을 통한 일부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권들이 다각도로 좀 대출을 계속 조이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면적인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부양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은 금리라고 하는 게 전방위적인 부양이잖아요. 그렇죠. 금리는 온 세상 모든 것에 다 통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자영업자처럼 일부 힘든 약한 고리들이 있으니 그쪽을 우리는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어딘가 부양을 통해서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만큼 다른 곳은 쪼이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필요한 곳에 금리가 좀 낮아지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정책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랑 바로 이어서 그럼 제가 또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쪼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지금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금감원 쪽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1월 27일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오 둔촌주공 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때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받아가야 돼요. 네. 요즘 뭐 많이들 돈이 많은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현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0억을 현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 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해서 전세를 껴서 이렇게 나머지 잔금을 나머지 잔금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집단 대출을 할 때 네. 여기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지금 엮여 있는 그 은행들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의 대출 금리를 받아야 될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 보통 이제 협력 금융회사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들이 지금 이제 그 아파트 그 시행사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집단 대출을 대출금리 몇 %로 이번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통상 집단 대출은 대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혜택이 저렴하죠. 있죠. 네. 우대금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5대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를 포함을 해서 지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협조합 등 상호 금융들도 같이 지금 엮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 그러면은 많은 은행들이 있으니까 뭐 대출 받기 쉬울 것 같은데라고는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시기가 연말입니다. 네. 연말이 되면은 대출을 잠궈요. 이제 이미 그쵸. 올해 실적은 대부분이 끝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금감원 쪽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우리 은행이 경쟁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네. 혜택을 줘서 음. 이 1만 2천 세대가 우리 쪽에 몰리게 되면 네. 우리의 대출 총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눈치 싸움이라는 게 통상은 네. 원래는 우리가 더 모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금리를 낮춰볼까 이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우리 쪽에 대출 몰렸다간 나중에 큰일 난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금리를 더 높여야 되나 이런 그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혹여나 우리한테 많이 몰릴까봐 큰일 나는데? 네, 쓸데없는 우리가 걱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돈 많이 벌까봐 너무 걱정돼. 이건 은행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요? 네, 대출 총량이 지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시겠지만 12,00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구당 5억을 빌리게 된다. 네. 그러면은 6조입니다. 6조가 몰리는데 여기에 이제 몇 %씩 나눠 가져야 될 텐데 네. 한 곳에 많이 쏠리게 되면은 대출 총량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화대출 중과율이 우리 명목 GDP 성장률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쪽에서는 하나은행이랑 농협 정도만 약간 지금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두 회사가 지금 뭐 나머지 세 개의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은 대출을 풀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가능한 곳은 하나은행 하나밖에 없고 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금을 다 치룬 그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과 뭐 이제 신한은행과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쪽에서는 이 부분은 아예 열어줄 생각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이 KB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을 열어줄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았었는데 이거 역시도 열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대출 이제 총량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열어줬을 경우에 네. 우리의 가계대출이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철퇴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있다 보니까 KB 쪽에서도 이 부분을 어쨌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그 세입자를 통해서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막으려고 했던 분들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집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네.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에 입주를 해서 혹은 내년에 이제 세입자를 받는 걸로 돌려서 그때 이제 그 잔금을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가능해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입주장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입주일로부터 60일 동안의 입주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때는 이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들이 받아놓은 대출이 있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됩니다. 네.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때는 대출 그 중도금 대출 이자만 내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60일이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0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일이죠. 네. 아시겠지만 11월 27일이면은 60일이 지나면은 내년 1월입니다. 네. 1월이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출 총량에 대해서는 리셋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대출을 이제 은행도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네. 내년이 되면 대출 문턱을 조금 낮춰주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서로 경쟁을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내년으로 아예 지금 입주라든지 아니면 세입자 모집을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딱 60일 정도만 기다리면 그렇죠. 대출의 양이 풀린다. 네. 그거 한번 기다려서 지금 당장 세입자 받기보다는 1월에 받자. 근데 네. 1월에 입주를 목표로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월에 모든 것들은 좀 이루어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세입자와 집주인 혹은 이제 집주인과 부동산 간에 이제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되게 좀 네. 복잡해지네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쪽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만의 일이 아니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쪽에서도 지금 이 대출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하려고 했던 분들 혹은 이제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점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전세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000세대라는 게 정말 큽니다. 정말 크기 때문에 예전 헬리오시티가 이제 9,500세대 들어갈 때도 네. 되게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출 문제까지 엮이게 되면서 헬리오시티가 줬던 영향의 그 기간보다 그때는 반짝이었거든요. 네. 전세 이제 인근 지역의 전세 시세를 낮추는 게 한 6개월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 대출 규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6개월 이상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가격 안정화를 조금은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의 마지막 뉴스룸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올 거고요.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주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